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카운트다운 정치한배입니다. 자,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박빙의 승부로 인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 관련 이슈 잠시 뒤에 분석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 지역 산불 아직도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울진 산불이 삼척까지 번졌고 강릉과 동해에서도 연거푸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자영 기자, 진화 작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해가 뜨면서 삼척과 동해 산불 현장에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른 동해와 옥계 헬기 28대를 집중 배치했고 삼척에는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울진 산불 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진화대원은 물론 경찰과 군 장병까지 산불 진화에 나서는 등 인력 13,000여 명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와 옥계 산불 진화율은 약 20%로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큰 불을 잡을 계획입니다. 사흘 전 불이 난 강릉 성산면 한불은 어제 큰 불을 잡은 뒤 감시 인원 300여 명이 뒷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상황 현재까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산림당국이 야간에 드론을 띄워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강릉 옥계와 동해에서는 축구장 2,600개 면적인 산림 1,85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삼척 산불 피해도 축구장 460개 면적에 이릅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에서만 주민 1,600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주택 등 시설 6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동해와 강릉을 오가는 KTX는 산불 여파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중단됐다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제됐던 동해고속도로 옥계와 동해 15km 구간도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강릉에서는 동해로 번진 옥계 산불에 60대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산불 대피 과정에서 이 용의자의 80대 어머니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 울진 지역 산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울진에는요, 금강송이 8만 그루가 있는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송 군락지 불과 500m 앞까지 지금 산불이 번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로 기자, 오늘 이 강풍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오늘 중 전체적인 어떤 큰 불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기승을 부리던 강풍은 밤사이 초속 2에서 3m 정도로 잦아들었고 오늘 오전에는 강풍특보도 해제됐습니다. 강풍에 산불이 내뿜던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진화 헬기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산불 확산 범위가 넓어 전체적인 주불 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을 주도하는 지점을 집중 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울진읍 시가지 방화선을 강화하고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확산하는 걸 막는 1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울진읍 외곽 고성리 쪽의 산불이 1.5km 가까이 길게 퍼져 있고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 8만 그루가 있는 군락지의 500m 앞까지 산불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울진 산불 현장에 헬기 50대와 지상진화대 4,3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자, 이곳 역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설물과 산림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면적은 12,317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축구장 크기의 17,000배, 여의도의 42배 면적에 이릅니다. 전체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94%가 울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주택 등 시설물 388곳이 불탔습니다. 울진 주민 600여 명은 국민체육센터와 복지회관 등 16곳에 분산 대피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포기한 채 집과 축사에 물을 뿌리는 등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진과 삼척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제가 아는 낯섰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울진, 삼척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3일째 이어지는 산불인데요. 오늘 안에 큰 불길 다 잡아야 할 텐데 이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진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다행히 불은 바람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다행스럽긴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워낙 산불이 지금 확산되는 면적이 거의 서울시 면적에 버금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 산불은 헬기에 의한 진화 위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약 한 3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해가 지기 전까지 큰 불을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 면적만큼 지금 불에 탔습니까? 예, 지금 탄 면적, 진행되는 면적이 거기에 버금가는 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울진에는 금강송 군락지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거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0년 이상 된 아주 참 자연적인 보존 가치가 큰 건데요. 지금 한 수백여 메다 정도 앞까지 왔다고 하는데 특히 이 금강송도 소나무거든요. 예.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불이 붙게 되면 송진이라는 이런 걸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름, 휘발유에 버금가는 그런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 확산뿐만 아니라 그런 자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도 방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인 거고요. 예. 아마 현장에서도 관련 산림청이나 소방이나 경찰이 아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헬기로 진화하는 작업 그리고 주변에서 진화하는 작업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워낙 서울시 면적만큼 불에 타고 있으니 어디부터 막고 어디를 막고 이게 지금 아마 감이 잘 안 올 정도인데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17,000개 정도의 면적이 좀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총력을 국가 차원에서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만 지금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저 위쪽 동해 쪽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어서요. 모든 것을 여기다가 소방력이나 이 진화력을 집중하기도 어려운 정말 사면 초가에 놓인 그런 입장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해가 지기 전까지는 큰 불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적 절차도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의 50에서 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원금 그리고 각종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불부터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타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시계는 이제 최종 카운트다운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각 당의 마지막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 투표해 주시고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저희는 이기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의 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저는 한다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다고 했던 것은 반드시 합니다. 이제부터 단호하게
주인 행세를 하시고 갈아치우십시오. 네, 사전 투표율 36.93%. 그러니까 3명 중 한 분은 이미 투표 마쳤다는 겁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도 했거든요. 아, 예. 실제로 가보니까 정리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은 사전 투표가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편리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제가 본 투표율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전 투표는 아무데나 가면 되니까. 더구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제일 가까운 데를 알려주니까. 그렇죠. 아마 그것이 이제 뭐 굉장히 투표 패턴으로 익숙해지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보통 얘기하신데 이제 뭐 우리 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그 유권자를 이끌어내는 힘은 예. 응징 투표가 더 세다는 것이거든요. 어허. 지지자를 투표하는 것보다 지지에 대한 지원 투표보다 응징 투표하는 그 느낌이 동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워낙 또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내가 이 후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후보를 찍는데 그 사람 지지해서라기보다는 B 후보가 싫어서 찍는 혹시 그런 동인이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호남 지역이 유독 높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 막판에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혹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위기감을 좀 높인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호남 유권자들도 좀 결집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남이 51.4%, 광주가 48.3%, 전북은 48.6%. 가장 많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는 곳이 호남 지역이고 반면에 경기가 광역단체별로는 가장 낮습니다. 33.7%인데 배 소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사전투표를 워낙 높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사전투표가 워낙 또 편리하니까 점점 사전투표는 더 높아집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지난 2020년 총선 때가 26.69%였으니까 10%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전체 투표율이 거의 80%에 가까워진다면 전체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선제압에 의해서. 그래서 호남에서 51.45%, 절반 이상의 전체 투표자의 호남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미 투표 마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대체로 결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일화 이유가 됐든 아니면은 쫓아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추세를 봤을 때 지지층들이 위기감에 결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다면은 사전투표율이 높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이유라면 호남처럼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위기감이라고 인식된다면 결집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33.65%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공표 금지 직전의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에서의 지지율 추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예.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부동산 표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도 상당히 경기도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경기도에서 결집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뭐 투표가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한 분석이다, 추정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몇 군데서 확진자 투표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입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시면은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 투표 논란 각 당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층 분열책이다라고 뭐 평가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어떻게 이 문제 보고 계십니까? 대한변협이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직접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이 무시됐다. 참정권이 크게 훼손됐다. 이래서 전 국민적인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엉성한 선거 관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위신은 손상되었다. 이게 변협의 성명서인데요.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표, 비밀 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인데 이 사전 투표의 확진자들, 격리자들 투표 방법은 여기에 위반됩니다. 직접 투표에도 위반되고 비밀 투표에도 위반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선 선관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방 그 공무원들한테 일부는 선거 관리가 위탁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행안부 장관 누구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는 전해철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행안부랑 법무부 장관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이제 각근을 고쳐매지 말자. 오얏나무 밑에서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중립내각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런 국민들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선거관리 지금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실한 선거관리, 선관위 문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행안부의 문제고요. 정부의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상임위원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와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죠. 자, 그 얘기 하나 다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부정이라기 보기도 하는 부실로 본다. 선거관리입니다. 그렇게 네. 규정을 하셨고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정권 교체를 해주시면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것은 정권 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교체가 되지 않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한 투표소 안에는 관내 투표함과 관외 투표함 이 투표함을 두 개만 두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들 그거를 바구니에 담고 종이박스에 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 관내 투표함이든 관내 투표함이든 이 둘 중에 한 군데 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이 불합리한 게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 법이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상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러 예측 가능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실관계에 어떻든 간에 그 자리 투표소 안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참관인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참관인들이 전부 다 보고 듣고 다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투표 현장에는 CCTV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적미적되지 말고 그 CCTV 보존 조치 다 하고 그다음에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들의 진술까지 다 받아가지고 국민들께서 이 손톱만큼이라도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3월 9일 날 본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저도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될 때 지역구인 부산 북구에 앉아 있었는데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 확진되신 분들은 기침도 나오죠, 목도 아프죠, 뭐 이랬는데 이분들을 1시간 반을 그냥 500m, 300m 줄을 세워놓고 이 뭐 10분이 지나도록 5명도 투표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준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명해야 될 게 있다면 철저하게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짧게 추가 질문 잠깐만요. 드리면 그러니까 전 의원님 사무실에도 전화가 왔다는 거는 그 투표에 항의하는 분 중에는
뭐 특정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기 위해서 이제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500m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6시 최종 마감, 최종 어제 사전 투표율이 결국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계가 될 정도로 이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직선거법 151조 2항 때문에 이제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투표를 한 사람이 자기 투표 용지를 밀봉한 것 내지 아니면 직접 그냥 그대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행안부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직접 못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선거사무보조원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대신 넣겠다 이런 사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을 위반하는 이유를.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 참관인한테도 설명 안 하고요. 그리고 투표인들한테도 설명을 안 해서 투표인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항의한 거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난동이라고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국민들의 너무나 소중한 참정권의 행사가 난동입니까? 법률 지키라는 게 난동입니까?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요. 역사가 60년 이상 됐습니다. 헌법기구죠. 근데 왜 이렇게 위상이 추락됐습니까? 이렇게 추락한 건 이 정부 들어서서입니다.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무능하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부실 선거 관리는 인정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정권 심판할 때 이 부분 무능하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같이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본투표에서 꼭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조차 내 탓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관내 투표함과 관외 투표함 두 가지 종류의 투표함만 한 투표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규정도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이미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야당에 좀 촉구를 해서 선거법을 미리 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치를 했던 그런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동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장 추천목도 있고 대통령의 추천목도 있긴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국민들께 커다란 신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9일 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당은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구성은요. 대법원장 3명, 그다음 국회에서 3명인데요. 야당 몫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셔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대부분 여당과 대통령 책임이겠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대법원장직에서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 대법원장 몫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상근하는 상임위원인데요. 대통령께서 상임위원도 임명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 하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꼼수로 임명하려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전체 성명까지 내는 그런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만든 책임자가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예, 뭐 그 말씀 중에 그 뭐 거짓말이라는 부분과 꼼수라는 부분은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뭐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부분까지 예. 정쟁의 소재를 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고 어떻든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있고, 더 중요한 것은 3월 9일 날 이 부분이 보완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발 방지책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합니다. 선거 지금 3일 남았는데, 본선거가요. 그런데 선관위가 예측하기는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이 확진자 투표가 20명에서 뭐 수십 명 정도로 예상을 했답니다. 예측치를 크게 벗어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제 그 혼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했는데 선관위원장이 없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이 준비무실 문제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중앙선관위는 이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 비상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는 주로 이제 사무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사무총장이 사실상 모든 어떤 절차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제 정말 비상시국 아닙니까? 비상시국이고 또 어제는 또 이 사전투표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혹시나 있을 비상시국에 대해서 뭔가 같이 의논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인데, 이건 정말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냥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선관위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플랜 A, B, C, D까지 해가지고 이른바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해갖고 비상계획을 세웠어야 하고, 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국회에 얘기해서 상임위에서라도 그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찍은 표를 직접 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 밖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중앙선관위를 굉장히 경쟁력인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 정말 준비가 부실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다행히, 만약 본투표날 이렇게 벌어졌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이제 뭐 정말 비상시국 24시간 가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더요. 네. 본투표는 그러면은 준비를 제대로 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게 하루에 26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3일 남았거든요. 이 추세대로라면은 70만, 80만이 이미 확진자가 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관리된 가족이라든가 격리자들이 또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숫자가 지금 그날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3일 남겨놓고 준비가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 상임위원회하고 행안위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라도 빨리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시 투표함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구해야 될 거고, 지금 1시간 반을 연장하게 돼 있죠. 투표 6시 이후에 되면. 그러면 6시 이후 7시 반까지 도착한 사람은 모두 다 그 어떤 시간이 넘더라도 보통 그렇게 하죠. 어떻게 최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방책을 빨리 강구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빨리 공지하고 알리는 게 빨리 해야죠. 그런 방책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게 되면 관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줄이 계시고, 관 외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확진이 안 되신 분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되다 보니까
관내, 관외 이쪽에 이제 확진자나 또는 자가에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줄을 못 서고 다른 쪽 통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본 투표 때는 6시 땡 하면 확진 안 되신 분들은 투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료되고 난 뒤에 이제 확진자, 자가 치료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이미 확진 안 되신 분들은 투표가 종료가 돼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좀 아마 선관위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확진 안 된 분들하고 확진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 섞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저희 민주당의 이제 국회 행안위원장이 서영기 의원인데 함께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가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이제 항의도 좀 하고 이 경과도 이제 좀 보완책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런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사전투표에서 벌어졌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선관위에 그 항의 방문을 어제 저녁에 저희는 했었고요. 뭐 오늘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은 긴급 현안 보고를 행안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입니다. 행안위 위원장도요. 그 부분 빼고도 간사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제 현역 의원들도 같이 현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 6시에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사전투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란이 빚어졌는데 이 부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는 다른 시간에 하는데 왜 같은 시간에 하느냐. 이 부분 해결하라 그랬는데 해결 못하신 게 선관위랑 민주당이고요. 정부고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관입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가장 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게 중앙선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관행을 무시하고 가장 그 연소한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적은 분 중에 한 분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이 부분도 계속 야당에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앙선관위원장 문제, 행안부 장관 문제, 상임위원 문제. 근데 하나도 시정 안 한 게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 정도로 죄송한데 한 말 짧게 한 말씀 우리 이두화 의원은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의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이 맞는데 관행적으로 가장 선임이 하는데요. 호선하는데 야당목 상임위원은 야당목의 선관위위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모두 다 호선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 됩니다. 대부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 다 대통령과 여당 몫의 위원들입니다. 계속 뭐 반복되는 주장이시니까. 저렇게 책임을 안 지시면서 여당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사회자가 말씀드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출구조사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뭐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출구조사가 보통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근데 지금 7시 반이거든요. 7시 반에도 투표를 못 마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투표를 못 마치는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구조사가 나와서 과연 그 혼란은 어떻게 막을 건지 방송국들도 그 부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 의원님께 질문 드리죠. 네. 자, 이런 돌출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출구조사를 언제 발표해야 될지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는 공정한 관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진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와 확진된 유권자가 겹쳐질 때 어떻게 동선을 구분할 건가? 저도 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일부러 5시 시간대를 가봤어요.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확진된 유권자들까지 있기 때문에 협소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상당한 혼란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실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으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전투표 조작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9일날 또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결집해서 이날 투표하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대하지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아니 이게 뭐 부실했을 줄은 몰라도 조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또 심판의 또 선거의 변수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도 9일날 뭐 경기도도 지금 투표율이 낮은데 결집하자 이렇게 또 서로 간에 대응하는 논리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뭐 짧게 각다 함께 한 뭐 1분 정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전 투표 논란 이후에 민주당은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투표 전략 공약이 좀 바뀌는 차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고 이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이제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투표를 보게 되면 원래 높았던 곳은 그대로 높게 나왔고 원래 낮았던 지역은 이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오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데 투표율이 꼴찌에서 2번째거든요. 근데 예. 지난번 선거 때도 거의 꼴찌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투표율 가지고는 크게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국외적으로 보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있죠. 국제 유가 오르고 있죠. 또 곡물 가격 오르고 있죠.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전쟁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내적으로 보자면 이 2년 넘게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경제 민생 어렵고 말하자면 국내외적으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총체적 위기에 있고 이 위기 국면에 그만큼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국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 준비가 된 지도자를 뽑기 위해 가지고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여러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니까. 그래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본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셨는데 위기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겠죠. 근데 무능하고 부실한 선거 관리까지 심판하려면 반드시 본 투표장에 나오셔야 되고요. 위기를 불러온 사람들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제 막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플라톤 얘기가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급한 자에 의해 통치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명심해 주십시오. 자, 교수님, 어제도 그런 분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라서 좀 사전 투표에 좀 늦게 가셨는데 줄이 워낙 길고 막 이렇게 막 앞이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안 할란다 하고 가신 분들이 있대요. 그게 뭐 일부 지역인지 뭐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소중한 한 표를 결국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관외 투표를 하다 보니까 한 4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저야 뭐 이제 뭐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진짜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려고 나와셨는데 그랬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또 그런 음모론도 있죠. 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뭐 방역 규제를 확 푼 게 그렇게 많이 뭐만 해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음모론입니다. 그 음모론입니다. 저는 네. 음모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건 온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저희가 뭐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데 사실 주권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있습니까? 보통 때는 못 느끼잖아요. 선거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본투표 날은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 7시 반까지 한번 도착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7시 반경에 가셔서 조금 기다려 투표하시도록 하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선관위가 좀 미처 예상치 못했다면 뭐 여러 가지 정파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비판하고 막 항의보다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국회가 도와줘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어떤 편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크게 걱정을 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주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는 읍면 동사무소별로 투표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많이 쓴 거 보고 돌아와 버리는데 3월 9일 본투표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경로당, 유치원, 학교,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투표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 1, 2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기도가 있잖아요. 5년 전보다 유권자 수가 1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가 580군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 늘어났는데 투표소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났는데 가면은 줄을 500m, 600m 서버리니까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이 사전투표소의 이 개수도, 투표 장소도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사전투표소를 좀 늘리는 이런 방안도 좀 국회가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사실 여당이 지금도 인정하신 것처럼 여당이랑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행안부 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으니까 이 투표소 자체도 못 늘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일당하고 정부 여당이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본투표에서 확진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직접 비밀 투표를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투표를 하고 나서 그거를 훤히 보이는 비닐용지 안에 막 넣고 해서 그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빨리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도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시국에 이런 대통령 선거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해 왔듯이 이번 선거, 이 지금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실상 선거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번 대응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시죠. 자, 이재명, 김동연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여야 모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정부의 막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안철수 전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가운데에 뭐 두 사람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두 사람이 좌우로 있었어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가 함께 저렇게 손을 맞잡고 올라오시죠 하니까 윤석열 후보 옆으로 양옆으로 손을 번쩍 드는 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대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뭐 비밀도 아니죠.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뭐 단일화 선언한 이후에도 또 이준석 대표가 뭐 당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보수 야당 지지자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고, 이른바 원팀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어떤 현재 조금 늦었죠. 단일화가 늦었고 처음 기대했던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함께 간다면 뭐 그래도 상징적인 효과로서 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단일화 효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단일화 효과를 어떻게 능가하는 역풍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쭉 이제 유권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두 번이면 뭐 모르겠는데 무려 4번째 철수를 하는 이 상황을 보고서 무슨 정치를 저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 그다음에 특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세한 설명 없이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에 정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치적 소신을 다당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당으로 합당을 하기로 합니다. 이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10년간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소신, 다당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더더구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은 1년 뒤에 손가락을 자를 일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능가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역풍 이것이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희망사항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 단일화는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단일화를 한 겁니다. 국민들 지금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단일화를 요청하는 그다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순풍이 불지 왜 역풍이 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했던 건 윤석열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의기투합하기 전이니까요. 그 이후에 유세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평가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 날까지도 안철수 대표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하셨던 분들이 무슨 토론회에서 뭐 어쩌고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조원진 대표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 조원진 대표는 탄핵 무효,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다는 분한테 뭐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더 전혀 무슨 가치연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요. 다당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신념은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런 일을 의논하고 설득해서 이뤄내는 게 가능성이 크지 본인은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알지만 실제로 이런 정치개혁 이뤄내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그랬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봐도 열린민주당과 12월 26일 날 합당 생중계를 하셨죠. 그리고 아마 1월 달쯤 합당이 됐을 텐데 지난달에 합당하고 이번 달에는 다당제가 소신입니까? 그리고 당헌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무공천하겠다고 그 당헌에 기재돼 있었는데도 그냥 여론조사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또 공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패배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무슨 당헌에 있고 뭐 어디에 있는 게 얼마나 소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신기한 게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에 정치 쇄신안이라고 586 용태 윤미향 의원 제명 얘기를 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환영한다고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시는데 586 의원들 왜 용태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니 하시지도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자, 반론 짧게 그리고 제 반론 듣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제 숨이 가빠지네요. 자,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감동이 있어야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자리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일화를 하고 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다당제라든지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미 평가 절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공동대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행정 경험이 없다.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자리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는 국민들은 절대 감동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사퇴하고 단일화가 됐는데 아예 본인들은 단일화를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같이 유세도 많이 다니고 활동을 해주시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유세를 뭐 그렇게 같이 다니시는 거 같지가 않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세할 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저희는 김동연 전 부총리 사퇴하셨을 때 그거 갖고 자리 보장했냐, 이권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계속 그걸 물어보셔서 그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리 보장 얘기하시는데 자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요. 그거 일당이 인준 안 해주면 통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성공한 정부 만들고 일단 정권 교체
교체하고 성공한 정부 만들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만들면 거기에서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발언 가운데 일부 표현들은 개인적 의견이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후보 모두 단일화에 성공을 하면서 통합정부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일화 시점이 좀 늦어서일까요? 단일화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라는 결과도 나오곤 있는데요.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후몰유한이죠. 후몰유한. 후몰은 뭡니까? 후보자는 몰라도 예. 유권자는 안다. 아니라가 저는 어려운 한자 성어가 나와서 아니라가 효과가 있는지 역풍이 되는지 예. 그냥 뭐 다 주장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효과가 가정했을 때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가정입니다. 또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는 제한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지지율로 나타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반발에 따른 역풍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는 투표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한 표라도 더 많은 투표자가 득표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지층들을 투표사로 견인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선거 때 말고 비선거 시전에 진정성 있게 절박하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은 이 단일화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합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저는 앞으로 선거법에 후보 등록 후 단일화 금지 이 조항 내야 되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계속하려면 예. 지금까지 선거에서 뭐 어떤 그 후보자들의 정치 본질, 뭐 정책의 본질 이것 토론보다는 뭐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누구를 끌어당기냐 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초점이 되었잖아요. 이번 선거만 아니라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무슨 정당끼리 연합한다 이것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 내각제에서는 정당끼리 연합해가지고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아니면 선거 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계속 단일화만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 통합 정부를 다 얘기하고 있고 국민 통합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선거 후 달라집니다. 다 지금 다 봐왔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이번만은 뭔가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해 보는데요. 정말 정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새로운 신뢰가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되든 간에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선거 전에 단일화 말고 선거가 끝나고 여야 후보가 정말 단일화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1분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선 카운트다운 오늘 시간에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막판의 변수로 떠올랐던 사전투표 문제 그리고 단일화 문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대선이 끝난 후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결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